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이제 이론 강의 세 번째 시장이죠. 그래서 3강입니다. 자, 조사방법론 1에서 3강 연구의 기본 요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교재 2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 2장입니다. 자, 3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잘 보시고 출제 횟수가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 더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강에서 학습할 내용들은요. 첫 번째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재개념화라는 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정의죠. 정의의 의의와 정의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개념이나 정의, 사실 뒤에서 이제 또 나오는 자 가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변수, 그 다음에 이론. 뭐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은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설의 의의와 가설의 종류, 가설의 특성, 평가 기준, 그다음에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에 대한 기준 이런 내용들, 특히 가설과 변수라는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세히 봐야 돼요. 그다음에 변수의 개념, 그다음에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이나 변수의 종류, 그다음에 이론이라는 건 뭐고 이론의 역할은 어떠한 게 있느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 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죠. 개념이라는 건 뭐냐 했던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상한다. 그래서 종합한 하나의 관념이다. 자동차라는 건 뭘까 해서 자동차.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지죠. 머릿속에 바퀴가 4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형태의 문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자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이나 그죠? 경유나 휘발유, 가스 이런 걸 그 원료로 해서 주행하는 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의 개념이 또 변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경유, 휘발유, 가스 이런 걸 가지고 가지만 앞으로는 전기, 그죠? 또는 태양열 이런 걸로 해서 바뀌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할 거니까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개념은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추상적인 용어다.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분필이다 하면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지만 개념이다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그죠? 그냥 공통된 요소를 추상한 종합적인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형태가 없는 거라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개념은 현상을 예측, 설명하고자 하는 명제, 이론의 전개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한다 했어요. 그죠? 이론의 전개에서 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개념화라는 말이 나와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재개념화. 개념을 다시 재개념화하는 거죠. 재특정화라고 했는데 연구조사의 구성 요소 중 모호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 또는 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단계. 그죠?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면 이걸 다시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 이것을 재개념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뭐다, 그죠? 이 분필처럼 또는 자동차처럼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 그죠? 규정이에요, 규정. 정의는 규정이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의, 그죠?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의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문이 4개가 있고 경유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바퀴가 4개가 아닌 건 이제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규정이죠. 그래서
그죠? 자동차는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자동차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개념보다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어나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는 그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정의의 종류가 있어요. 정의는 다 같은 정의인가 했더니 정의도 종류가 있대. 첫 번째, 개념적 정의에서 개념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다.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래요. 자,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지칭하도록 하는 과정. 그죠? 자, 정확하게 지칭하도록 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자, 개념적 정의, 개념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다른 개념들을 사용해서 묘사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 조작화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추상적인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자,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다. 측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조작적 정의는 자, 정의를 내리는데 보다 정확하게 해야 돼. 그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면 논문에 변수가 나오고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조작적 정의. 이미 정의는 있어요. 사랑이다. 사랑. 그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측정을 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정의를 다시 내린다. 이 논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허그라고 본다. 그죠? 이 논문에서는 사랑은 허그야. 그죠? 사람을 껴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루에 허그를 몇 번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가족들과 허그를 하루에 5번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10번을 한다. 또는 뭐 30번을 한다. 이렇게 자, 허그를 몇 번 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사람을 적게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다시 재정의했어요. 뭘로? 허그로.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사랑은 허그다라고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연구 또는 연구 가설에 표현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서술한 거다. 그죠? 어떻게 측정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논문에서는 사랑을 허그라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허그를 몇 번 하는가로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겠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다. 사랑을 사전적 의미로만 봤을 때는 이것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랑을 허그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놓고 하루에 몇 번 허그를 하는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정도를 파악한다면, 측정한다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놓는 거다. 자, 개념을 가시적이고 그죠?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뭐다? 수량화다라고 했어요. 수량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허그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허그를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해서 수치로 표현을 하도록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사랑의 정도를 파악한다. 그죠? 바로 자, 수량화. 그죠? 말 그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조작적 정의. 그죠? 이 정의 중에서도 조작적 정의가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다. 자, 세 번째가 사실이라는 개념,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또는 확정된 평가의 표준과 관련해서 유효한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그죠?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죠. 자, 어떤 사물의 크기, 형태, 색깔, 성질 등과 어떤 현상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환상이나 허구와 구분된다. 그죠? 환상이나 허구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는 구분이 된다. 자, 자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의 의미를 지니는 진실과 구분이 된다. 그죠? 있을 법한 일이나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일을, 그죠?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니까, 자, 진실과도 구분이 되는 그러한 단어다. 진실과 같다, 이건 아니에요. 진실과도 구분이 된다. 자, 네 번째 가설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른 용어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이 가설은 진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가설의 의 한번 보죠. 자,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잠정적이에요. 그죠? 가설이 검증이 되면, 자, 이게 결정이 되겠죠.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자,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이 잠정적이다. 가설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냥 잠정적일 뿐이에요. 자,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 그죠? 이것을 잠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가설은 두 개 이상의 구성 개념 또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한 문장,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학적 조사,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자, 가설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가설이다 라고 했는데, 자, 기술적 가설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 즉 일정한 변수의 분포 상태나 존재 양상을 분석한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묘사, 기술은 묘사다. 그렇죠? 기술은 묘사다. 그래서 뭐 10,000개의 데이터, 그죠? 10,000명을 조사했어요. 10,000명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뽑아놨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10,000명의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10,000명의 수치적인 데이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바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자, 통계학에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축적으로 요약 설명해 놓은, 그런 묘사해 놓는 통계학적인 스킬, 이것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그러는데, 기술하면 여러분은 사회조사 분석사 학습하면서 기술하면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축적인 묘사. 아시겠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앞으로 뭐 시험 문제를 푼다거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자, 일정한 변수의 분포 상태나 존재 양상을 분석하는 가설이다. 두 번째, 이제 관계적 가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인 간의 관계, 그죠? 말 그대로 관계적 가설이니까 관계를 분석한다. 그래서 설정된 가설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구 가설, 작업 가설, 실험 가설, 과학적 가설, 이런 말을 하는데,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되는 가설이다. 그죠? 자, 다음에 통계적 가설이 있어요.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이 된다. 자, 연가설은 규모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이다. 자, 주어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이다. 그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사용한다. 자,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 연구 가설은 항상 반대되잖아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규모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형태를 취하죠. 그러나 항상 연구 가설이 자, 기각된다고 해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귀무가설이 항상 기각된다고 그래서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자, 대립가설입니다. 귀무가설에 대응하는 가설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지 않을 때 대신 채택이 된다.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대립가설로 설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연구자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대립가설이다. 대립가설. 그래서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죠? 이 부분 시험 이제 가설이 많이 나오는데 가설 중에서도 대립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보편적 가설이죠.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설. 그래서 뭐 가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다음에 사실적 가설이다라고 해서 사실적 가설. 그래서 가설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것을 사실적 가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설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가설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별 5개네요. 그죠? 가설 나오면 이 부분이 특히 대부분 나오더라. 그래서 가설의 특성을 보면 첫째,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가설이 검증되지 않는 가설은 자, 의미가 별로 없다. 자,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연구 문제를 놓고 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세워요?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함으로써 연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은 연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가설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가설은 변수로 구성이 되고요.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그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설의 평가 기준 1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가설의 특성하고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 14가지. 굉장히 중요해서 별을 5개를 쳐놨네요. 자, 첫 번째,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경험적으로. 자, 경험적 연구 방법 있었죠? 앞에서 실험, 관찰, 그죠? 내용 분석, 또 뭐 있었어요? 실험, 관찰, 내용 분석, 조사 연구, 그죠? 서베이. 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 가설은 막 복잡하고, 그죠? 설명이 어렵게 해놓고 하면 안 돼요. 가설은 쉬워야 돼요. 가설은 쉬워야 된다. 누구나 딱 보면 아, 이 가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된다. 그죠? 표현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렇죠? 자, 가설은 계량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계량화할 수. 계량화 뭐예요? 수치화죠. 수치화. 가설은 자, 아까 사랑은 허그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놓고 이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때요? 허그 횟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변수의 가설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수량화할 수 있어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보통은 수량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계량화. 자, 가설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죠?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항상. 가설의 검증 결과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결과가 가설을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연구 문제, 가설을 왜 세워요? 바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그 경험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그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설을 세워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죠? 연역적 연구, 과학적 연구 방법 하면 보통 연역적 연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역적 연구 방법이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덟 번째로 가설은 구체적인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그 뜻이 명쾌해야 된다. 가설은 구체적이다, 명쾌하다. 자, 가설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계량화가 가능한 거죠. 수치적인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가설은 동의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설 1 해서 A는 뭐이다 했어요. 가설 2, A는 뭐이다. 물론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값은 뭐이다? C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설은 여러 개를 이렇게 쭉 쓰는데 가설 1, 2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의미면 안 된다. 같은 의미면. 동의 반복적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가설을 반복적으로 쓰지 마라. 그죠? 단어를 조금 바꿨을 뿐이지 같은 의미의 가설을 계속 쓰면 똑같이 기각이 되거나 꼭 똑같이 채택이 되거나 하겠죠. 어쨌든 같은 의미의 가설을 반복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동의 반복적이라는 말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자, 가설은 다른 가설 및 이론과의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죠?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되어야 된다. 연관이 없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연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이론에서 가설을 유추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자, 가설은 기존 이론에서 도출하거나 직접적인 관찰 또는 직관을 통해서, 직관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하죠. 통해서 구성한다. 자,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로 서술된다. 변수들 간의 관계. 그다음에 가설에 입증된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죠? 일반화. 일반화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일반화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의 특징 14가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자, 다음으로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 했습니다.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 자, 이것은 별을 4개를 해놨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 문장을 표현을 해놓고 가장 적당한 가설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시험 문제 보면 이 중에서 가설로서 가장 적당한 문장은 어떤 거냐 하면 1, 2, 3, 4 해서 나오는데 가장 적당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자, 부정적인 문장이면 안 된다. A이거나 A가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항상 진실이죠. A이거나 A가 아니다. 그죠? 맞거나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다.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있고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진실해. 이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어도 맞고 한국에 없어도 맞고. 그죠? 항상 진실해요. 항상 진실이 되는 문장은 가설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제 모순적 문장이라고 했어요. A이면서 A가 아니다. 그죠?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또한 한국에 있잖아. 내가 뭐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있든지 또는 한국에 없든지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또한 한국에 있지 않다.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짓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진실, 얘는 항상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자, 가설로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가설은 뭐뭐는 A이다처럼 종합적인 문장의 형태. 나는 한국에 있다. 그러면 한국에 실제로 있으면 맞는 거고 한국에 없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맞거나 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확률은 그죠? 가설이 자, 채택될 확률. 그래서 1과 0 사이에 존재하는 값. P값은 1과 0 사이에 그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설은 바로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바로 여기에 그죠? 대입이 될 수 있는 문장이면은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예요. 변수의 개념.
자, 변수는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 그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라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속성이에요. 하나의 개념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변수 측정을 위한 요건으로 첫째, 상호 베타성이다 했어요. 자, 응답의 범주가 단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거. 이게 상호 베타성이라는 것은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이다 또는 여성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난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 베타성이에요.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베타성이라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포괄성입니다. 한 변수를 측정하려면 변수 안에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력의 범주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당신의 학력은 어디에 듭니까? 대학원졸 이상. 또는 내 초등학교 나왔어. 그러면 중졸 이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포괄성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선택할 항목이 없으면 포괄성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간결성입니다.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이에요. 상호 베타성, 포괄성, 세 번째 간결성이에요.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좀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뭐예요? 적은 수의 변수로 많은 걸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자, 많은 변수를 이용해서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적은 수의 변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많은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설명하자, 많은 현상을 설명하자 라고 문장을 썼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어야 돼요. 적은 수의 변수를 이용해서 되도록 많은 현상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죠? 자, 속성 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상호 베타성, 포괄성, 간결성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변수의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변수의 종류 나왔네요. 별이 4개나 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독립변수입니다. 모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독립변수를 뭐라고도 한다? 원인변수라고도 한다. 자, 실험적 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변수. 중요한 말이에요. 조작된다. 연구자가 조작하는 변수가 바로 뭐예요? 독립변수. 실험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 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죠. 그래서 결과변수라고 해요. 결과변수. 자, 세 번째가 이제 외생변수, 가외변수, 잡음변수라고 하죠. 자, 보면 실험변수가 아니면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독립변수다.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고 있다. 외생변수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 외생변수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대한으로 그 영향이 제거되거나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실험 설계의 기본이다. 영향을 제거하거나 상쇄해야 된다. 실험 설계의 기본이다. 그죠? 자, 제3변수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매개변수, 개입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한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다. 이게 매개 변수예요. 자, 순서상으로 보면 이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결과다. 얘의 결과임과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다. 그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한 외계 변수라는 것은 또 다른 변수인 거예요. 또 다른 변수. 그죠? 근데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자, 연구에서는 이 관계만 살피고 싶은데. 그죠? 자, 변수가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해서 종속 변수에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험에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배제시켜야 된다. 실험에서는. 자, 이것을 외생 변수를 배제시킨다, 제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림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조절 변수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변수를 의미한다. 자, 억제 변수는 두 변수 간의 사실적인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킨다. 그죠? 소멸이에요, 소멸. 약화나 소멸. 얘는 강화나 악화. 그죠? 조절 변수. 이 단어들 달라요. 단어의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절 변수인지 억제 변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왜곡 변수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역할을, 원인과 결과, 이것을 인과라고 했어요. 바꾸거나 정반대의 관계로, 바꾸거나 정반대의 관계로. 그죠?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의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 또는 정반대로 해놓는 거. 이것을 왜곡 변수라고 했어요. 자,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 앞에 앞서면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보다 앞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선행 변수라고 하고 있다. 선행 변수. 자, 그다음에 구성 변수의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다. 개념을 구성한다. 그죠? 종합적으로 공통된 요건을 추상해서, 그죠? 이걸 가지고 개념이라는 관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그러한 변수를 바로 구성 변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 선생, 직원이 바로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구성하는 변수 하게 되면 학생, 선생, 직원이다. 그죠? 구성 변수라는 학교를 구성하는 변수는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학생, 선생, 직원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학교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 하면은 학생, 직원, 그다음에 그 선생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7번째가 이제 외재적 변수, 허위 변수라고 하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변수, 이것을 외재적 변수 또는 다른 말로 허위 변수, 가짜라는 거죠. 가짜 변수. 자, 그다음에 8번째가 잠재적 변수입니다. 지성, 교양처럼 직접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로서 인과적 관계의 검증 요인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죠? 검증 요인에는 속하지 않는다. 검증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9번째가 관찰 변수라고 했어요. 관찰 변수. 그래서 키, 몸무게처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그래서 이 9가지 변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뒤에 예상 문제, 그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가 이론이죠. 이론에 의했어요. 이론에 의. 자, 이론은 검증 가능한 2개 이상의 가설 또는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인 체계다.
이론은 뭐래요? 논리적인 체계래요. 이론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가설 또는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 논리적인 체계. 그래서 자, 이론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죠? 사실, 그죠? 현재 있는 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자, 이론이라고 한다. 사실인 거죠. 허위가 아닌 거예요. 이론은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자, 이론은 일반화된 규칙성을 포함한다. 그죠? 이게 이제 이론에 대한 정의였어요. 자, 이론의 역할을 보죠. 이론의 역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이론의 역할도. 이 이론은 자, 연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연구 범위 및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기존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규명하려는 연구 현상과 결부해 봄으로써 대략적인 연구의 범위와 방향이 드러낸다. 그죠? 가설을 세울 때 바로 이론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개념화 및 사실의 분류라고 했어요. 자, 분류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세 번째, 요약이죠. 요약. 그래서 자, 이론은 개개의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끄집어내서 요약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실을 예측한다. 다섯 번째가 지식의 간격을 메워준다. 그래서 이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요약해서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검증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의 역할, 첫 번째, 연구의 범위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 두 번째, 개념화 및 사실의 분류. 세 번째, 요약. 네 번째, 예측. 다섯 번째, 지식의 간격을 메워준다. 이게 이제 이 이론의 역할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강의 학습 내용들을 봤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학습했는지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개념의 의의와 재개념화의 개념을 살펴봤죠. 자, 복잡한 개념을 다시 규정하는 것을 재개념화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정의에 대해서 봤어요. 정의의 의의, 그래서 정의의 종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분석을 위해서 수치화, 계량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했는데, 이 정의에서는 특히 조작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유념해서 잘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가설에 대해서 봤어요. 자, 가설의 의의, 그다음에 가설의 종류, 기술적, 관계적, 연구, 통계적. 그래서 연가설과 대립가설, 보편적, 사실적 가설에 대해서 봤고요. 가설의 특성, 가설의 평가 기준 14가지,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은 어떠한 문장인지, 그죠?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의 기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이 가설도 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 그래서 특히 가설의 특성이나 평가 기준, 가설이 문장이 될 수 있는 부분, 문장의 기준, 뭐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꼼꼼하게 살펴봐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변수예요. 그래서 변수의 개념이었죠.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에서 상호, 베타성, 포괄성, 간결성, 속성, 분류.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만이 변수로서 측정이 가능한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변수의 종류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그죠? 그다음에 제3변수에서 매개, 조절, 억제, 왜곡, 선행, 구성, 외제적, 잠재적, 관찰변수 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론에 대해서 봤죠? 이론의 의의, 이론의 역할. 그죠? 자, 특히 여기에서는 변수라는 부분, 그다음에 가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다 잘 나와.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출제 횟수가 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쭉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변수와 가설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강은 여기까지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